오늘은 내 아들 민호가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는 날이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침부터 옷장을 뒤져가며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수수하면 무성의해 보이고 결국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 색깔도 3번이나 바꿔 발랐다. 민호는 아침 일찍 전화로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 7시에 명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지연이가 그 집을 좋아한대요. 지연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더 떨렸다. 어떤 아이일까? 우리 민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일까? 민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때부터 나는 홀로 민호를 키웠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새벽 청소일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다. 민호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제 드디어 장가도 가고 나도 며느리 얼굴을 보게 된다니.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어머니의 직감 같은 것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둘이 와 있었다. 민호가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엄마, 여기요. 내가 다가가자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세련된 옷차림.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민호가 왜 반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딱히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직감 같은 것이었다.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민호가 늘 지연 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연이도 밝게 웃었다. 저도 민호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요. 민호 오빠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식사가 시작됐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나는 지연이를 관찰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코스 메뉴를 골랐다. 민호도 같은 걸 시켰다. 나는 괜찮다며 파스타만 주문했지만 지연이가 말했다. 어머님, 이 집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호 오빠가 저 처음 데려왔을 때 먹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니야, 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스테이크까지 추가 주문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식사하면서 대화가 이어졌다. 지연이는 명품 가방 이야기를 했다. 요즘 이 가방이 너무 갖고 싶은데 백화점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민호 오빠가 다음 달 제 생일에 사줄 거래요. 민호가 쑥스럽게 웃었다. 엄마, 지연이가 평소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승진도 했고 선물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무심결에 물었다. 200만 원 정도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요즘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200만 원이 비싼 게 아니라고. 우리 민호 월급이 세금 떼고 300만 원인데.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지연이는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했다. 결혼하면 신혼집은 강남이 좋겠어요. 요즘 강남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투자하기도 좋대요. 제 친구가 작년에 강남 아파트 샀는데 벌써 2억이나 올랐대요. 우리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스위스랑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한 달 정도 다녀오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유럽으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다 호텔 웨딩 했는데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하객들한테도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요. 나는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강남 아파트, 유럽 한 달 여행, 호텔 웨딩. 이게 다 얼마인데? 강남 아파트는 적어도 10억은 넘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마련해? 유럽 한 달 여행이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들 텐데. 호텔 웨딩도 최소 몇 천만 원은 하잖아. 민호는 그냥 웃으며 듣고만 있었다. 지연이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지연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연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 민호 오빠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밝게 웃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다. 민호가 카드를 내밀었지만 기계에서 거절됐다. 어? 이상하네. 다른 카드 있어요? 민호가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냈다. 그것도 안 됐다. 내가 지갑을 꺼냈다. 내가 낼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낼게요. 지연이가 자기 카드를 내밀었다. 그것도 거절됐다. 순간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고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결국 내 카드로 계산했다. 25만 원이 넘었다. 한 끼 식사에 25만 원이라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웨이터가 나를 살짝 불렀다. 손님, 잠깐만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종이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꼭 읽어보세요. 조심하세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주방으로 사라진 후였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종이를 펼쳤다.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가 있었다. 이 여자 빚 문제 심각합니다. 조심하세요. 제 누나가 같은 사채업체 피해자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식당까지 찾아온 적 있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빚, 사채? 이게 무슨 소리지?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종이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낯선 사람이 왜 이런 쪽지를 줬을까? 거짓말일 리 없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경고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식당을 나오면서 나는 민호를 조용히 불렀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연 씨한테는 먼저 가라고 해.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지연이가 눈치를 챘는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먼저 가볼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나는 민호에게 쪽지를 보여줬다. 이게 뭐야? 민호가 쪽지를 읽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누가 이런 걸 써서 줬어? 식당 직원이. 왜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줬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준 거 아니겠니? 민호는 화를 냈다. 엄마, 지연이를 믿어주세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핑계 대는 거죠. 엄마가 지연이 싫은 거 다 알아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나도 지연 씨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 하지만 이 쪽지가 신경 쓰여서 그래. 그냥 한번 확인해 보자.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지연이 기분 상하면 어떡해요? 엄마는 항상 이래요. 제가 뭘 해도 간섭하고 의심하고. 이제 저도 30살이에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민호는 소리를 지르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나버렸다. 나는 혼자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내가 오버하는 걸까? 혹시 내가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트집 잡는 걸까? 아니야.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뭔가 이상해. 너무 많은 돈 이야기, 거절된 카드들, 그리고 그 쪽지. 게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다음 날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 나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지연이가 사는 동네를 물어봤다. 민호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다. 마포구 어딘가라고.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지연이라는 여자 아는지? 30대 초반이고 키가 크고 예쁜 여자. 긴 머리에 피부 하얀. 부동산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 여자? 여기 오피스텔 302호에 사는데 사채업자들이 자주 찾아와요. 소문 많이 났어요. 빚이 엄청나다고. 한 달에 두세 번은 큰 소리 나고 난리예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역시 그랬어. 얼마나 빚이 많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몇 천만 원. 아니 어쩌면 억대일 수도. 은행 대출은 안 되니까 사채를 썼나 봐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간다던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억대 빚. 우리 민호가 그걸 어떻게 갚아?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증거를 모았다. 부동산 사장님 말, 식당 직원의 쪽지, 그리고 그날 거절된 카드들. 나는 다시 민호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왜 이래요? 저 바쁜데.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연 씨 빚 문제 확인했어. 진짜야. 민호는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지연이가 그렇게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그 애가 억대 빚이 있어. 사채까지 썼어. 그 애 사는 오피스텔 부동산 사장님한테 직접 들었어.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지연이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민호가 예전에 말해준 회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에 그녀가 나왔다. 지연 씨, 내가 불렀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커피 한 잔 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연 씨, 빚이 있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채까지 쓴 거 알아요. 얼마나 빚이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빚이 있는데 8천만 원이요. 나는 현기증이 났다. 8천만 원. 그래서 우리 민호한테 접근한 거예요. 돈 때문에. 지연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민호 오빠 정말 좋아해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하고 집에도 찾아오고 회사에도 전화하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 씨,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큰 빚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민호 인생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요. 그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8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녀는 계속 울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한테는 내가 말할게요. 지연 씨도 이 문제 먼저 해결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민호를 불렀다. 이번에는 민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왔다. 엄마가 지연이 만났다면서요. 그래. 만났어. 그리고 직접 들었어. 8천만 원 빚이 있대.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8천만 원. 그래. 사채 빚이야. 결혼하면 내가 갚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말이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가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그날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식당 직원의 쪽지, 부동산 사장님의 증언, 그리고 지연이와의 대화까지.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바보였네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명품 가방, 비싼 식당, 강남 아파트 다 이상했는데. 저는 그냥 지연이가 좋아서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민호는 울었다.
30살 넘은 어른이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의심해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어. 며칠 후 민호는 지연이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지연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단호했다. 지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민호의 결혼은 무산됐다. 한동안 민호는 우울해했다. 말수도 적어지고 밥도 잘 안 먹었다. 나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걸 알았다.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인생 망칠 뻔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엄마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민호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내 엄마. 그날 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부모의 역할은 참 어렵다.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자식을 지켜내야 한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다. 나는 그 식당 직원에게 감사했다. 그 작은 쪽지 하나가 내 아들의 인생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내 직감을 믿은 나 자신에게도 감사했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식을 키우며 쌓인 본능이고 사랑이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생각난다. 만약 내가 그냥 넘어갔다면, 만약 민호의 화에 굴복했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가족은 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1년 후 민호는 회사 동료를 소개받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걱정되었지만 이번에는 믿기로 했다. 민호가 배웠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엄마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녀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알았다. 이번엔 진짜구나. 소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그 여자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이야기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그녀가 반을 내겠다고 했다. 민호가 말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가 늘 내면 부담스러워요. 우리 반반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물었다. 엄마 어때요? 이번엔 마음에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은 사람 같아.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엄마가 봐도 너희 잘 어울려. 민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해, 아들. 그날 밤 나는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내 아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때로는 외로워도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보고
필요할 때 나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몇 달 후, 민호는 청첩장을 내게 건넸다. 엄마 결혼해요. 나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축하해, 아들. 정말 축하해. 결혼식 날 나는 하객석에 앉아 아들이 행복한 얼굴로 입장하는 모습을 봤다. 그 옆에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있었다. 나는 그제야 마음 놓을 수 있었다. 내 아들이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호가 결혼했다. 1년 전 그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빛나는 것 같다. 어머니로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미움받아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민호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강남이 아닌 일반 동네였지만 둘은 만족해했다. 유럽 한 달 여행 대신 제주도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그들의 행복은 누구보다 컸다. 호텔 웨딩 대신 작은 예식장에서 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았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민호 오빠가 어머님 반찬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배워봤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나는 반찬을 받아들고 감동했다. 고마워. 신경 써줘서.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민호 오빠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우리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며느리를 관찰했다. 그녀는 정말 소박했다. 명품 가방도 없었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했다.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저 임신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손주를 보게 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초기지만 정말 기뻐요. 나는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우리 민호도 알아. 아직이요.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우리는 함께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민호는 울면서 아내를 안았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다. 1년 전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지금 이 행복이 있는 것이다. 9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여자 아기였다. 민호는 딸을 안고 나에게 말했다. 엄마,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엄마처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나는 또 울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1년 전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손주를 안아보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내가 지켜낸 아들이 만든 새 생명. 지혜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내 아빠처럼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운 것 같아요. 손주도 봤어요. 정말 예뻐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나는 한참을 남편 사진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5년 전 그가 떠났을 때 나는 정말 힘들었다. 혼자서 민호를 어떻게 키우나 막막했다. 하지만 해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결실을 맺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내 인생도 이제 저녁 노을 같은 시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아들을 잘 키웠고 위기에서 지켜냈고 이제 손주까지 봤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지혜를 데리고 집에 왔다. 엄마, 지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는 손주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너는 지혜한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 민호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같은 부모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주고 때로는 엄하지만 결국은 자식을 지켜주는 그런 부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민호야, 기억해.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자식이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날 오후 우리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다. 민호가 유모차를 밀고 나는 그 옆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다. 완벽한 날씨였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너도?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함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이 되어 민호 가족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었지만 아들을 잘 키웠다.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다. 이제 손주까지 봤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